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금술 좋은 부모님 밑에서 홀로 외동딸로 사랑을 듬뿍 받으며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저는 평범하지만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위해 뭐든 해주실 분들이셨고 저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 듬뿍 사랑받으며 더 부족한 게 없는 저였지만 가끔씩은 외로울 때가 있었어요. 제가 어쩔 수 없이 외동이라서 쓸쓸할 때가 많았거든요. 어릴 적부터 늘 혼자 놀다 버릇해서 남들이 모르는 외로움이 있었는데 그랬던 제게 어느 날 자매 같은 친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어리숙한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중학생이 되고 처음으로 친해진 친구와 둘도 없는 단짝이 되었거든요. 그 친구 이름은 박현주로 현주는 조용하지만 착하고 귀여운 친구였어요. 현주 역시 저처럼 외동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더욱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그렇게 한참 친구 좋아할 시기에 처음 사귀게 된 친구 현주는 그때부터 저의 제일 친한 중마고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동네에서 중고등학교를 같이 나온 현주와 저는 20살이 되어서도 함께할 수 있었어요. 저는 대학 진학을 하며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고 현주는 취업을 해서 서울에서 지내게 되었거든요. 저희 둘 다 지방 출신이라 서울살이는 처음이었고 겨우 20살 나이에 부모님을 떠나 낯선 타지에서 그것도 서울이라는 대도시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걱정스러웠어요. 그런 걱정은 딸 자식을 멀리 보내려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셨죠.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던 저희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마련해 주셨고 거기에 친구가 월세처럼 조금씩 돈을 보태며 저희는 한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여유가 없어서 고시원에서 지내던 현주에게는 잘된 일이었고 저도 현주와 같이 지낼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중학생 시절부터 단짝이었던 친구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것만으로도 좋았는데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서울살이를 현주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여전히 함께하게 되었던 저희는 그 후로도 잘 지내왔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싸우기 마련인데 현주와 저는 너무 잘 맞았어요. 남들이 보면 자매라고 오해할 정도로 싸우는 법 없이 잘 지냈죠. 덕분에 저희의 사이는 더욱더 돈독해져 갔습니다. 학창시절 단짝 친구를 넘어 그때부터는 둘도 없는 평생의 반쪽처럼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었죠. 그렇게 서로 의지하며 서울살이를 해나가던 저희는 각자의 길을 걸으며 바쁘게 지내왔습니다. 대학 진학을 했던 저는 학교를 다니며 취업 준비를 했고 일찍 취업을 했던 현주는 저보다 일찍 사회생활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었죠. 그러다 저도 학교를 졸업하며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취업난이 심해 백수로 지내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저는 몇 년 만에 원하는 곳에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들어가고 싶었던 회사의 합격 소식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의 취업 소식에 현주는 누구보다 축하를 해주었어요. 너무너무 축하해, 민경아. 나는 네가 해낼 줄 알았어. 우리 민경이 아니면 누가 그 회사에 들어가겠니? 회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민경이 같은 인재를 놓치면 안 되지? 고마워, 현주야. 내 생각해주는 건 역시 현주 너밖에 없구나. 내가 합격한 것도 다 현주 네 덕분인 것 같아. 솔직히 졸업하고서 취업 안 될까봐 걱정도 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현주 네가 내 편 들어주고 이렇게 응원해줬잖아. 그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 내가 뭘 했다고 그래. 다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빈말이 아니라 민경이 너는 정말 잘할 거라 생각했다니까? 내가 너를 본 세월이 조금이야? 이제 10년이 넘었는데. 네가 잘할 수 있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지?
친구는 저의 취업 소식을 너무나 기뻐해 주었고 자기 일처럼 좋아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정말 친구 하나는 잘 뒀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남자친구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 2년 차에 제 사수와 그만 사랑에 빠지고 말았거든요. 저보다 4살 많던 그 사람은 너무나 다정하고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제 사수로 업무를 가르쳐 줄 때부터 실수가 잦은 저를 챙겨주고 이해해주며 저를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덕분에 저는 쉽지 않았던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해 갈 수 있었죠. 그래도 그때는 설마 우리가 연인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먼저 제게 고백해온 영훈 씨 덕분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저도 내심 영훈 씨를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워낙에 잘생기고 매너 좋고 일까지 잘해서 다른 여직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던 사람이라 감히 제가 넘볼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짝사랑이나 하다 접어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사람이 먼저 저한테 고백을 해오니 저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고 한동안 회사에는 비밀로 하며 몰래 사내 연애를 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2년을 만나며 결국 프로포즈까지 받게 되었죠. 저희가 만나면서 저는 부모님과 가장 가까운 친구인 현주에게만 남자친구를 소개했었어요. 그래서 현주는 저희 커플의 연애 스토리를 전부 알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께서는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라며 무척 좋아하셨고 다행히 친구가 보기에도 남자친구가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현주는 저의 연애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2년 만에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에는 좋은 사람이니 놓치지 말고 결혼하라며 제게 결혼을 적극적으로 밀어주었죠. 그때 제가 28살로 아직 젊은 나이라 결혼에 확신을 갖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친구의 말을 듣고 결혼을 확신할 수 있었어요. 양훈 씨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외모며 학벌이며 능력까지 좋은데 그런 남자가 어디 흔하니? 거기다가 누구보다 너를 좋아해주고 아껴주잖아. 여자는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행복하다는데. 민경이 너는 이미 그런 사람을 만났으니 앞으로 행복은 맡아놓은 거나 매한가지야. 그러니까 좋은 사람 놓치지 말고 꼭 결혼해. 그렇게 저는 20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고 보통보다 이른 제 나이에 저희 부부는 아이를 천천히 갖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회사에서 인정받기 위해 바빴고 저희도 신혼을 즐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아이 없이 행복한 신혼을 즐기며 저는 누구보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사랑해주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저를 참 예뻐하셨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며 딸 같은 며느리처럼 대해주겠다고 약속하셨던 시어머니셨거든요. 남편보다 어린 저를 귀한 딸처럼 대접해 주셨던 어머님이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결혼 생활 내내 그 흔한 시집살이 한 번 없이 시어머니와도 잘 지내왔어요. 주변에서는 제가 어린 나이에 시집가면서 홀시어머니를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듯 했지만 다행히도 저는 시어머니와 잘 맞았습니다. 덕분에 결혼 생활 2년간 시어머니와 큰 소리 낼 일 한 번 없이 정말 모녀처럼 지내왔죠. 어머니는 약속대로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고 저 역시 시어머니를 친엄마처럼 따랐거든요. 그 모습에 저희 친정엄마가 질투를 하실 정도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종종 남편 없이 시어머니만 따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홀시어머니가 걱정되어 제가 자주 챙겨드리려 노력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뭐 하세요? 바쁘세요? 안 바쁘시면 저랑 오늘 저녁에 데이트 하실래요? 남편 빼고 저희끼리 둘이서만요. 아니다. 바쁜 일 하나도 없어. 그리고 행여나 바쁜 일 있다고 해도
우리 며느리가 보자고 하는데 당연히 며느리 만나러 가야지. 그래, 오늘 만나자꾸나. 다행이네요. 사실 제가 어머님이랑 가려고 맛있는 맛집 예약해놨거든요. 그럼 저 퇴근 시간에 회사 근처로 나오실래요? 그래, 그럼아. 그럼 이따 보자꾸나. 저희는 정말 모녀 사이처럼 가까웠고, 그래서 종종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어머니와 같이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역시 저는 시어머니와 만나서 밥을 먹을 약속을 했었죠. 그렇게 약속 장소로 서둘러 가보니 어머니도 벌써 도착하셔서 저와 마주보고 있는 횡단보도에 서 계시더라고요. 시어머니를 보고 반가운 저는 손을 흔들었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신호가 바뀌자마자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셨죠. 그런데 그때 바뀐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트럭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트럭을 보지 못하셨는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셨고 그 광경에 놀란 저는 순식간에 달려가 시어머니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차를 봤던 것을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무려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저는 그저 긴 잠을 자고 일어난 것 같았는데 사람들은 제가 죽다 깨어난 거라며 난리를 치더라고요. 부모님은 저를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 소식을 듣고 달려와준 친구들 역시 기절할 듯 놀랐다며 호들갑을 떨며 저를 반겨주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사고가 나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몰랐던 탓에 다들 왜 이러나 싶었어요.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제가 1년 동안이나 전혀 의식이 없었고 다시 깨어날 확률도 너무 낮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민경이 네가 영영 못 깨어나는 줄만 알았다. 네가 그렇게 사고가 나고 곧바로 큰 수술을 받아야 했어. 그때는 수술만 받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네가 수술을 받은 후에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거야. 의사들은 할 만큼 했다며 더 이상 손 쓸 방법도 없다고 그러고 네가 식물인간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고 하더구나. 심지어는 다시 깨어날 확률은 없다며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까지 들었어. 근데 우리는 너를 차마 보낼 수가 없더구나. 연명치료가 의미 있을지 없을지 모르더라도 어떻게 부모가 자기 손으로 딸 자식 목숨을 끊겠니? 그래서 그냥 신락 같은 희망에 기대고 있었던 건데 정말로 기적이 일어났지 뭐니. 이건 정말 기적이야. 제가 그렇게나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저는 정말 기억이 없어요, 엄마. 죄송해요. 두 분이 저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지 상상도 되지 않아요. 아니야. 고생은 민경이 네가 많았지. 우리가 한 게 무슨 고생이겠니? 우리는 네가 이렇게 다시 깨어나준 것만으로도 고맙단다. 근데 대체 무슨 일이었니? 어쩌다가 그런 사고가 난 거야. 사돈이 네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연락을 주셔서 병원으로 가기는 했다만 네가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알 수가 없었단다. 사돈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씀만 하시고. 네?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부모님은 제가 다시 깨어난 게 기적이라며 의식을 되찾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죄송스러운 마음밖에 없었죠.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 부모님 심정이 어떠셨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부모님은 제가 어쩌다 사고가 났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사고의 이유를 알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분명 제 마지막 기억은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사고가 난 기억이 생생한데
그 상황을 같이 겪으셨던 어머니가 저희 부모님께 왜 모른다고 하셨던 건지 의아했어요. 그날 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실 뻔한 걸 제가 구하려다가 그만 대신 사고가 나고 말았던 거예요. 그때는 어머니가 차에 치이실까 걱정되어서 앞뒤 생각 못하고 어머니를 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어머니가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가 사돈을 구하려다가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도 우리 가족한테 그런 짓을 한 거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왜 그러세요, 엄마? 제가 누워있는 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요? 그러고 보니까 어머니나 남편은 왜 연락이 없어요? 엄마가 연락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를 구하려다 대신 사고가 났던 거라는 저의 설명에 부모님은 충격을 받으신 표정이셨습니다. 늘 약자를 도우라고 하셨던 부모님이셨으니 제가 그런 일로 사고를 겪은 것을 질타하시려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았고 뭔가 제가 모르는 사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사정인지 알지 못했던 저는 그제야 제가 깨어나고도 시어머니와 남편이 찾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소식을 묻자 부모님은 화를 내시며 제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건 더 이상 제게 남편이 없다는 말씀이셨죠. 니들 이혼했다. 네가 의식불명으로 누워있는 동안 일이 그렇게 되었어. 우리는 네가 사돈 때문에 그런 줄도 모르고 동의를 했던 건데 그게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동의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이것들이 감히 우리에게 그런 사실도 말을 안 하고 자기 때문에 죽을 뻔한 애를 내쳐?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 이혼이라뇨. 제가 왜 남편이랑 이혼을 해요? 네가 사고를 당하고 반년도 안 되어서 사돈이랑 최서방이 찾아와서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구나. 그 말에 섭섭하기도 했지만 이해를 하기도 했단다. 그때는 우리도 네가 의식이 깨어나기를 바랐지만 전혀 소식이 없었으니까 말이야. 네가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병원에서도 가망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사위를 어떻게 붙잡아 두겠니? 내 자식이라 생각해도 마냥 기다리라고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혼하고 싶다는 사위 편을 들어줬단다. 아직 아이도 없고 결혼 생활한 지 길지도 않았으니 사위라도 다시 새 출발하는 게 낫지 않겠냐 했던 거지. 그 사람이 먼저 이혼 요구를 했다고요? 그게 정말이에요? 근데 네가 사돈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니. 이제 와서 생각하니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우리야 모르고 사돈 때 생각을 해줬다지만 그 인간들은 다 알고서도 이혼을 요구한 거 아니냐. 아무리 네가 희망이 없더라도 내 딸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우리한테 그딴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거니?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러라고 이혼 동의까지 해주고 불쌍한 내 딸만 이혼녀 만들어 버렸구나. 제가 누워있는 동안 남편이 먼저 이혼 요구를 해왔다는 부모님의 말씀에 저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남편이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예전에 가끔 농담처럼 누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하냐는 제 물음에 자기도 저를 따라갈 거라며 제가 없는 인생은 의미 없다고 진지한 얘기를 하던 남편이었는데 그랬던 남편이 제가 사고를 당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 몇 달 만에 이혼을 요구했다는 말에 저는 머리를 얻어맞은 듯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구나 제가 어쩌다 사고를 당한 건지 알면서도 그랬다는 게
기가 막혔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런 남편이 저와 이혼을 하자마자 누군가와 재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깨어날 가망 없는 아내의 뒷바라지를 하기 싫어서 이혼을 했다는 것도 배신감이 드는데 나를 버리고 재혼을 했다는 것은 더 끔찍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이 재혼을 한 상대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 사실마저도 저는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알아야 했는데 남편의 재혼 상대를 알게 된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남편의 재혼 상대가 다름 아닌 제 고향 친구이자 제일 단짝 친구였던 현주라는 것이었죠. 민경이 너 그렇게 되고부터 좀 소문이 이상하게 돌기는 했었어. 너 사고당하고 그 뒤부터 현주 걔가 너희 집을 자꾸 들락거리더라고. 처음에는 뭐 네 남편이 걱정이 되어서 그러나 보다. 둘이 네 생각이 나서 서로 위로를 한다나 그러는데. 그것도 솔직히 우리는 별로 좋게 보지를 못했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와이프가 없는데 와이프 친구를 집에 들일 수가 있나 싶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현주 걔한테 네가 알아서 거리를 두라고 그런 말까지 했었어. 뭐 우리도 그때는 설마 싶었지만 너 누워있는 와중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렇잖아. 근데 그때 현주가 뭐라 그랬는 줄 알아?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자기는 민경이 제일 친한 친구이고 민경이 걱정은 누구보다 자기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별로 친하지도 않은 우리는 빠져라 이거야. 근데 그러더니 얼마 뒤에 네 이혼 소식이 들려오고 얼마 안 있어서 박현주 걔가 결혼한다는 얘기가 돌았어. 근데 그 신랑이 바로 민경이 너희 전 남편이었던 거야. 우리는 청첩장은 못 받아서 결혼식을 못 갔거든. 지도 양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자기 결혼식에서 깽판이라도 칠까 싶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서야 알게 되고 얼마나 황당했다고. 박현주 걔 지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너랑 둘도 없는 친구라고 그렇게 말하더니 어떻게 친구 남편이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 진짜 우리가 대신 복수라도 해주고 싶었다니까. 다른 친구들이 설명해준 이야기를 듣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저는 가장 친했던 친구의 배신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남편이었고 그런 남편보다도 더 믿고 있던 친구였는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고 의지하던 두 사람이 동시에 저를 배신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게 배신당한 상처는 제 생각보다 더 컸고 저는 사고를 당했던 아픔보다 배신의 아픔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정신을 차리면서는 배신감에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너무나 큰 배신감에 어떻게든 복수를 하겠노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1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다가 깨어나서 몸에 근육도 하나 없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만신창이 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것들을 패주고 싶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다시 일어서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수심에 불타 누구보다 열심히 재활치료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목표가 생긴 덕분인지 힘들어도 아파도 못하겠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고 어느 때보다 의욕이 넘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년 만에 재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도 이 정도로 빠른 회복은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다시 깨어난 것부터 1년 만의 회복까지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괜히 제 마음도 벅찼습니다. 어쩌면 제가 죽었어야 할 운명인 것을 하늘이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던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감히 나를 배신한 전 남편과 친구에게 제대로 복수할 기회를 위해서 말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제게 찾아온 일들이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식물인간이었던 제가 1년 만에 깨어나며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한 것도 기적이겠지만 그것보다 더한 기적이 제게 찾아와 주었거든요. 퇴원을 한 후 그동안 밀렸던 일 처리를 하고 통장이며 주식이며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던 저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사두었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이었죠. 재활하는 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이 그제서야 기억이 났어요. 사실 제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비트코인을 사두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그게 정말 돈이 되는지 어쩐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 궁금해서 사봤었는데 제가 누워있던 사이에 그 비트코인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버렸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100억 부자가 될 수 있었죠.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제가 하루아침에 날벼락 부자가 되었다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서 무엇이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이 제게 새 삶을 주신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새 생명을 얻은 저는 비로소 복수할 수 있는 체력과 재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건강도 무사히 회복했고 평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돈도 생겼으니 이제 저한테는 더 무서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 제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었죠. 제가 의식 없는 사이에 전 남편의 주도로 이루어진 협의 이혼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그 분야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변호사님을 섭외했고 노련한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이상 이혼할 때 하더라도 절대로 손해를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제가 어쩌다 사고가 난 줄도 모르고 그 인간이 제 친구와 무슨 짓을 한지도 몰라 아내가 식물인간이 된 전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셨지만 상황이 달라진 이상 계산도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할 때 신혼집에 들어갔던 제 돈과 살림살이들을 전부 돌려받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와서 그런 돈이 저한테는 푼돈밖에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받아내는 돈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컸지만 제가 굳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종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식물인간이 아니고 니들이 나를 배신한 대가를 철저히 치르게 하겠다는 뜻이었죠. 그렇게 제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걸어오자 그 인간들이 그제서야 제게 연락을 해오더라고요. 분명 제가 다시 깨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제 연락을 무시하고 철저하게 저를 모른 척하던 인간들이 말이죠. 그렇게 덕분에 저는 오랜만에 옛 절친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이다, 현재야. 우리 몇 년 만에 보는 거지? 나 사고 당하고 한 번도 못 봤으니까 한 2년 만인가? 아, 어떻게 그동안 연락 한 번이 없을 수가 있었어. 나는 네가 참 많이 보고 싶던데. 너는 나 보고 싶지도 않았어? 안 그래도 우리 할 말이 많잖아. 그치? 민경이, 너 정말 왜 이러는 거야? 너희 두 사람 이혼한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다시 소송이라니. 너 정말 왜 그래? 왜 그러냐고? 글쎄, 너는 내가 왜 그러는지 알 것 같은데? 예전부터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속을 다 알던 너였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왜 이러는지 너는 알 것 같은데. 안 그러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너 배신하고 결혼했다고 화가 나서 이러는 거니? 역시 현주 네가 내 친구가 맞기는 맞았나 보다. 잘 알고 있네? 그래, 화가 나서 이러는 거야. 니들이 나를 배신한 게 너무 화가 나고 분이 안 풀려서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 맞아.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너도 니들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긴 아는 모양이다. 민경아, 제발 이러지 마.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두 사람 이혼한 사이잖아. 근데 이제 와서 이렇게까지 해서 뭐가 나아지겠어? 이런다고 해서 네가 더 얻는 것도 없잖아. 그리고 복수라니.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건 맞지만 나 너한테 복수당해야 할 만큼의 잘못은 한 적 없어? 설마 우리가 불륜 사이라고 오해하는 건 아니지? 우리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시기가 좀 애매해서 그러지. 너를 두고 입에 못 담을 짓도 한 적 없다고. 그냥 우리는 네가 그렇게 쓰러져서 누워있는 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서로를 위로해줬을 뿐이야. 그러다가 마음이 맞았을 뿐이지. 물론 네 전 남편을 만난 건 미안한 일이지만 이제는 우리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거야? 현주, 너는 내가 바보인 줄 아니? 아니면 내가 사고당해서 머리라도 크게 상한 줄 아는 거야? 내가 사고가 나고서 너희 두 사람이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내 남편이 나랑 이혼하고 너랑 재혼한 그 모든 일이 겨우 1년 사이에 벌어졌는데 그게 그런 일이 아니었다고? 남의 남편 뺏은 상간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런 뻔뻔한 소리를 하는 건진 모르겠지만 나는 그 말 믿어줄 생각 없어. 내가 의식 없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니들이 한 짓은 더럽고 추잡한 짓 맞아. 더군다나 감히 네가? 나더러 남편이 좋은 사람 같다며. 놓치지 말고 결혼하라던 게 바로 너였으면서 어떻게 그런 친구의 남편을 가져갈 수가 있어? 그래, 내 남편이 그렇게 탐이 났니? 그래서 생사를 넘나드는 친구 뒤통수를 쳐야 할 만큼? 민경이 너한텐 미안하지만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영훈 씨가 좋아져 버렸는데 그걸 어떻게 해. 영훈 씨도 나를 좋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했을 뿐이야. 나도 네가 이렇게 금방 깨어날 줄 알았더라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그때는 네가 다시 깨어날 거라는 상상은 할 수도 없었어. 우리는 네가 죽은 줄만 알고. 정말 미안해, 민경아. 지금 그 말이 더 충격적이네. 언제는 내가 둘도 없는 친구라 그러더니 그런 내가 당연히 죽을 줄 알았어? 깨어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다고? 이제 생각해보니까 너는 그냥 내가 영영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거구나 싶다. 그랬으니까 다시 내 얼굴 볼 생각도 못하고 친구 남편이나 훔쳐갔겠지. 너 정말 악랄한 아이였구나? 그래. 이제는 다 알겠어. 그동안은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내 친구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스스로 되뇌고 있었는데 사실 너는 그런 사람이 맞았어. 너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너는 나를 부러워했었잖아. 어릴 적부터 내가 가진 거는 다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그러다 내가 결혼할 때도 너 내심 나를 질투했지? 네가 일부러 나한테 안 어울리는 웨딩드레스 추천했던 거 내가 정말 모를 줄 알았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너를 질투했다고 그래? 그리고 그걸 알았으면 왜 가만히 있었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거 순 억지 아니니? 그때는 설마 하면서도 내 친구가 가여웠었지. 얘가 얼마나 내가 부러우면 이럴까 싶어서 단짝 친구의 짓궂은 장난 정도로 생각했었어. 설마 내 제일 친한 친구가 내 남편을 빼앗아갈 거라고는 상상은 하지도 못한 채 말이야.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너를 보니까 이제야 명확해진다. 너는 내 진짜 친구가 아니라 호시탐탐 내 것을 누리려던 기생충이었다는 걸. 물론 그렇게 남의 걸 탐내는 너보다 그런 너한테 넘어간 전 남편 놈이 더 문제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을 내 친구라고 남편이라고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하지만 이제는 나도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라도 할 거니? 나한테 상간녀 소송이라도 할 거야? 글쎄, 내가 뭘 해야 니들이 고통받을 수 있을까? 겨우 상간녀 소송? 그거에서 위자료나 받을까 봐? 내가? 나한테 돈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중요한 건 니들이 나랑 똑같이 고통받고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거야. 네가 지금이라도 내 앞에서 반성하고 미안해했더라면 내가 마음이 약해져서 다르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네가 이토록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 갱생의 기회는 날아갔구나 싶네. 그럼 어디 내가 무슨 짓을 할지 기대해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기다려보라고. 니들이 놀라 까무러칠 만큼 제대로 복수해 줄 테니까. 그러게, 이런 짓을 할 거면 뒷감당하게 될 거라는 것도 예상했어야 하는 거 아니니? 옛 친구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전혀 반성 없는 친구의 모습에 또 한 번 실망한 저는 제대로 복수를 해줄 거라며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 제 말에 설마 하면서도 불안감에 떠는 친구의 모습이 봐줄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새로 이혼 소송을 하며 다시 관계를 정리했고 그 후 전 남편과 같이 다니던 회사와 제 주변 친구들에게 그 소식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쩌다 사고를 당했고 의식 없는 중에 이혼을 당했는지 그리고 그런 전 남편과 재혼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두 사람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을 밝히게 되었죠. 그러자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들 그 두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를 알고 있던 회사 사람들은 사람 좋고 애처가였던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죠.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재혼식을 올리면서 회사에는 제가 죽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사고를 당하자마자 죽고 조용히 가족장을 치른 처지가 되어 자동으로 퇴사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제가 멀쩡한 모습으로 회사에 등장하자 다들 어찌나 놀라던지 기어이 저를 사회에서 매장시켜버린 전 남편의 만행에 허탈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덕분에 제 등장이 더 극적으로 되어 전 남편의 더러운 소문이 더 날개 돋친 듯 퍼질 수 있었지만요. 게다가 제가 사고당한 것이 시모를 구하려다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더욱 전 남편을 비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엄마를 구하려다 식물인간이 된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심지어 그 여자가 자기 아내의 절친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너무 충분했어요. 그렇게 전 남편은 세상 둘도 없는 쓰레기가 되어 회사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무시와 비난에 지쳐 자진해서 퇴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소문이 난 현주 역시 전 남편과 비슷한 상황이었죠. 같은 고향 출신에 서울 올라와서도 같은 친구들을 만나며 서로의 인간관계에 대해 모르는 게 없는 저희였는데 누구보다 가까웠던 저희가 서로 척을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와 현주를 알고 있는 모두에게 제 상황을 설명했고 친구들은 현주의 만행에 깜짝 놀라며 모두들 현주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덕분에 현주는 자신이 배신한 저 하나뿐만 아니라 알고 지내던 모두와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 나이에 왕따가 되어버린 현주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견디기 힘들었던 건지 어느 날 지내던 동네마저 떠나버렸습니다. 전 남편과 친구의 이사 소식에 저는 나름 통쾌했어요. 그것들이 사람들 등살을 못 견디고 이사까지 가버렸다니 지들도 두 발 뻗고 자지는 못하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얼마 뒤 기막힌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멀리 떠나서 조용히 지내는 줄 알았던 그것들이 다른 지역에 터를 잡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죠.
그것도 추접한 과거는 숨긴 채 세상 좋은 이웃들인 척 가면을 쓰고서 말이에요. 덕분인지 그 둘의 사업은 꽤 잘 되어가는 듯했고 그제서야 슬슬 살만해지는지 친구가 전 남편과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SNS에 소식들을 다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저더러 보라고 일부러 더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기들을 괴롭혔음에도 자기들은 그 시련을 잘 견뎌내고 다시 행복해졌다는 걸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모습에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그나마 예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로 좋게 끝내려고 했는데 그걸 되려 비웃듯 하며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모습에 열이 받은 저는 제 복수를 멈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나와 같은 아픔을 느끼게 하려면 그것보다 더한 고통을 줘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복수 계획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그것들이 가진 걸 전부 빼앗기로 결심했죠.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행복하다는 친구가 언제까지 행복할 수 있을지 두고 보자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과 친구가 한다는 사업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그 동네에서 똑같이 같은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품목이었지만 전 남편네 물건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와 그에 비해 한참 저렴한 제품으로 말이죠. 거기다 비싼 돈 들여 마케팅까지 열심히 했죠. 저야 돈 벌려고 사업하는 게 아니었으니까 그 정도 손해는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러자 사람들은 전 남편이 아닌 제 제품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잘 나가던 전 남편과 친구의 사업은 순식간에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원래 한번 삐끗하면 다시 일어서기 쉽지 않은 건데 그 인간들은 이 고비를 어떻게 넘어갈까 궁금하더라고요. 현주가 자기 SNS에 저 보란듯이 위기를 넘었다고 적어놓았던 게 기억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제가 100억 부자라는 걸 아직 모르고 있는 전 남편은 제가 그러다가 말 거라고 생각했는지 똑같이 맞불 작전으로 나왔었어요. 저와 똑같이 가격을 내리고 홍보 광고를 하며 비싼 마케팅 비용을 들이며 저와 치킨 싸움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먼저 나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순순히 물러날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것들을 망하게 하려고 뛰어든 사업이니 수익이 0원이던 마이너스가 되던 상관없었거든요. 저한테는 그만한 자금도 있었고 말입니다. 그렇게 몇 달쯤 지나니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겠던지 결국 전 남편은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여태 벌어놓은 돈은 다 말아먹고 빚까지 지고서 말이에요. 그 일로 전 남편과 친구는 크게 다투고 사이가 멀어졌고 그제야 불행해진 건지 친구가 더 이상 SNS에 글을 올리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이번에는 전 남편과 시무가 제게 찾아왔습니다. 민경아, 잘 지냈어? 지금 그걸 말을 하고 하나? 글쎄, 어땠을 것 같은데? 잘 지냈을 것 같아? 못 지냈을 것 같아?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당신이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왜 그런 걸 묻는지 모르겠네? 그것도 이제 와서 말이야. 민경아, 그래도 우리 오랜만에 본 건데 반갑지 않아? 나는 아직도 당신 보면 반가운데 말이야. 기가 막혀. 우리가 반가울 사이야?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그 사이에 까먹기라도 한 거야 뭐야? 당신 나 없는 동안 내 친구랑 바람났어? 그래서 자기 엄마 구하려다가 사고 난 아내를 두고 이혼까지 했지. 당사자는 의식도 없는데 말이야. 그래놓고 곧바로 재혼하고 심지어 내 회사에는 내가 죽었다 그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나를 매장시켜놓고는 이제 와서 그딴 소리를 해? 네가 인간이니? 인간이야? 당신한테는 정말 미안해. 내가 당신을 두고 현주랑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그때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아무래도 그때는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아니지, 현주 걔가 문제였어. 나는 걔한테 별 관심도 없었는데 자꾸 당신 때문에 내가 힘든 것 같다고 집을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나도 당신 그렇게 보내고 너무 힘들었잖아. 당신 없는 빈자리를 도저히 혼자 견딜 수가 없었어. 내가 당신 사고당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서 힘들었다는 사람이 내 친구랑 바람이 났어? 아, 힘들어서 걔한테 기댄 거니? 언제는 나 죽으면 따라 죽겠다고 그러더니 사람이 어쩜 그렇게 쉽게 변할 수가 있어? 당신 태세전환 정말 빠르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나한테 다시 들러붙으려고? 그래서 찾아온 거야?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많이 뉘우쳤으니까 이렇게 나 좀 용서해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너무 힘들어. 처음에는 당신이 그렇게까지 나를 방해하는 거 보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알고 있어. 당신이 왜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서로 화해하고 다시 잘해보자. 나는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당신이 나 받아주기만 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합칠 생각이 있다고. 뭐? 지금 나더러 당신이랑 다시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그 잘난 박현주는 어쩌고? 아픈 아내보다 더 사랑해서 결혼했던 거 아니었어? 사람 뒤통수를 그렇게 세차게 때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업 실패하고 둘이 사이가 많이 안 좋아 보이더니 결국 그렇게 된 거야? 니들은 겨우 이것밖에 안 되니? 돈 몇 푼에 흔들릴 겨우 그 정도 사랑이었어? 그래놓고 나를 배신했다고? 겨우 이 정도 주제에?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와 다시 매달리는 걸 보며 저는 통쾌하기보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분명 이런 걸 바라고 복수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막상 정말로 제게 찾아온 전 남편을 보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언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것처럼 대단한 사랑이라도 되는 듯 아내를 배신하고 살림을 차리더니 겨우 돈 때문에 쉽게 갈라질 사이였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어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마음이었으면서 나를 배신한 거라니. 너무 얄팍하고 가벼운 그들의 사랑에 화멸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자 뒤에 서 있던 시모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다 미안하다. 내가 그러라고 그래서 그랬던 거지. 우리 영훈이는 아무 잘못 없다. 나 아니었다면 영훈이가 걔랑 잘해볼 일은 없었을 거야. 다 내가 시켜서 그런 거다. 그때는 누구도 네가 다시 깨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 오죽하면 의사들도 헛수고라고 그러는데 네가 이렇게 건강해질지 내가 어떻게 알았겠니? 나는 내 아들이 남은 평생을 식물인간 된 아내를 수발들면서 지낼 수 없다고 생각했단다. 자식 앞길이 구만리인데 고생하는 걸 어떻게 보겠어? 내 자식 생각만 한 게 죄라면 죄겠지만 부모라면 다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너희 부모님도 이해해 주셨던 거고. 그래서 내가 너 잊고 새 출발하라고 시켰다. 네가 안쓰러우면서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죠? 내가 누구 때문에 사고를 당했는데. 저 어머니 구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는 걸 어머니는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저를 두고 남편 새장가를 보내실 수가 있어요?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제일 친한 친구랑요. 제가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었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래, 네가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그
생각만 하면 나도 가슴이 아프다. 내가 너한테는 그랬으면 안 되는 건데, 정말 안 되는 건데 말이야. 그때는 내 생각이 짧아서 그랬던 거란다. 이래서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그러는 건데, 내가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해서 니들을 갈라놓고 말았구나. 나도 민경이 네가 이렇게 일찍 깨어날 줄 알았더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고 아꼈었는지 잘 알잖니. 그러니까 말이에요. 차라리 보통처럼 적당히 못되고 그런 시어머니였더라면 차라리 나았겠다 싶더라고요. 그랬으면 애초에 기대도 없고 그럴 만하다 싶어서 화도 안 났을 텐데.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러셨다는 게 더 용서가 안 돼요. 언제는 딸 같다고 그러시더니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을 그렇게 배반하나요? 결국 어머니나 저 사람이나 똑같아요. 모전자전이라 그러더니 두 사람이 한 핏줄인 걸 제가 이제 알겠네요. 둘 다 어쩜 이렇게 간사하고 교활한지 사람은 끝에 가서 안다고 그러더니 당신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이제서야 제대로 알게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내가 죽다 깨어나지 않았더라면 당신들 본 모습을 끝까지 몰랐을 테니까. 그랬다면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들인 줄 모르고 나 혼자 믿고 속았었겠죠? 아니야, 민경아. 그건 정말 실수였어. 돌이킬 수 없는 최악의 실수. 하지만 이제 두 번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나 제발 좀 받아줘. 내가 앞으로 정말 잘할게. 그래도 우리 같이 살 때는 사이 좋았잖아. 인꼬 부부 소리 들었잖아. 나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민경이 너는 안 되겠니?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는 소리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야,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우리가 잘해본다고? 내가 미쳤어? 이제라도 네 본색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일 정도인데 내가 미치지 않고서 너를 왜 다시 만나니? 그것도 전 재산 다 잃고 빚만 남은 개털을 말이야. 그러게, 회사 쪽팔려서 관뒀으면 조용한 데 가서 조용히 지내든가. 왜 주제 모르고 사업을 한다고 설쳐서 일을 벌여? 그럼 당신은 남의 가슴에 대못 받고 사업하고 승승장구하면서 잘 살 줄 알았어? 내가 그 꼴은 두고 보지 못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겸손하게 잘 지내는 게 좋을 거야. 안 그러다 또 깝치면 내가 가만히 안 둘 테니까. 이제 내가 만만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 니들도 잘 알겠지? 아유, 애미야, 제발. 응? 제발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을 테니까 한 번만 기회를 다오. 나나 영혼이나 이제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러니까 제발 생각을 다시 해보면 안 되겠니? 이 노인네가 왜 이래 정말. 언제는 죽은 며느리 취급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예요. 나 이제 아줌마 며느리 아니고 아줌마 며느리 따로 있잖아요. 둘이 아직 이혼 안 한 것도 알고 있는데 뭐 이번에는 나로 갈아타게 하려고? 박현주 걔는 생각이 짧아서 그런 불구덩이에 지발로 뛰어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정도로 멍청하지 않거든요. 설령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을 사랑했다고 해도 그런 추접스러운 짓은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썩 꺼지고 다시는 나 찾아올 생각하지 마요. 두 번 다시 찾아왔다가는 그때는 스토킹으로 신고해서 아들 콩밥 먹여줄 테니까. 그러자 시모와 남편은 제 말이 그냥 농담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 겁에 질려 불이 나게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후 저는 전 남편과 친구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유는 결국 돈 때문이었죠.
사업이 망하고 맨날 싸우다 보니 웃을 일이 있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은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 후 친구의 소식은 영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시모에 간병을 하느라 고생한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네요. 그렇게 저는 저를 배신했던 두 사람에게 철저한 복수를 할 수 있었고 그제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끝내고 비로소 새로 태어나게 된 저는 완전히 새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 혼자인 지금의 삶을 즐기며 저만의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직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지금 현재는 저희 부모님과 친구들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든요. 그럼 앞으로 더 행복해질 제 인생을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기 바라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